사진을 가져간다는 거는 탈출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사진은 꼭 이제 숨겨서라도 가져왔을 걸. 며칠 전에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안 벗고 엄마 라면 끓여줘 이러는 거예요. 아들 나는 엄마는 이렇게 라면도 우리가 끓여 먹고 싶은 시간에 마음대로 끓여 먹는 게 꿈 같아. 그러니까 엄마를 3초 동안 이렇게 보더니 머리를 끄덕여요. 네가 믿음 안에서 살 때 교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 당신은 위대한 아내, 위대한 엄마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여.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복음 통일을 향한 위대한 여정 오 자유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탈북 미녀 5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남한 가족들도 변함없이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언제 봐도 반가운 그런 분들인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별일 없으셨는지, 예. 지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제 살 좀 빼려고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 지난주에요. 네. 오징어가 일주일 내내 오징어 먹다 왔어요. 맞아요. 저 오늘 딱 보았던 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신호등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달려가고 대기했다가 스톱시키는데 야, 믿음의 시즌인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 약속했나요? 이렇게 입기로?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뭐 말씀하셨나요? 좋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나이 드니까 원색이 좋아져. 우리 목사님 한 주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뵙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오 자유여의 사랑에 빠져서 네. 제가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네. 소녀 같으세요, 오늘 또 이렇게 예쁜 원피스를. 마음 먹고 외출했습니다. 자, 남북이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오 자유여. 오늘 주제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나에게 쓰는 편지. 난 잃어버린 나를 만나고 싶어. 아이고, 그 노래를 그렇게 불러? 이게 뭐야? 그 여자 신해철 씨의 나에게 쓰는 편지 아닙니까? 내게로 와줘. 저기로 가죠. 아니야,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아니, 이 노래 가사 중에 진짜 막 마음은 조급해지지만 이제인데 말리고 싶은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하다. 아주 이제 좀 템포를 잡고 가죠, 우리가. 신해철 씨가 딱 생각나요. 나에게 쓰는 편지라고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쵸, 이거 너무 좋아. 다 입었었으니까. 어떤 노래를 하건 참 개그화를 잘 시키시는 몸만에 이게 이런 노래가 몸만에 리듬이 있어요. 이렇게 율동은 트로트, 그죠? 노래 가사는 가요인데. 어떻게 자기 나오시나요? 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공개가 됐지만 오늘 주제요. 사실 굉장히 좀 심오한 그런 그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나에게 쓴 편지를 나누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떠나갈 겁니다. 몇 년 전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오, 잘했다. 아니, 나 이거 좀 뭐 디스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듣던 중에 십몇 년간 해왔던 모든 대화 방송을 통틀어서 발음이 가장 좋았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 엄청난 전달력이었어. 왜 그러세요? 와, 이거 새로운 은사 같아. 그만하세요. 이 목소리. 아니, 이거 목소리가 아주 저음을 쫙 깔리니까 아주 그윽하니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나 디스하려다가 오늘 반했네. 빠졌네. 자, 여러분 몇 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신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재밌을 것 몇 같아요. 년 전. 아니, 저는 돌아간다면 1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의학대학 6년제 학교를 이제 추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 자기 실력으로 이제 추천을 받는다라는 건 참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2명 정도?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하고 싶던 의학 공부를 돈 때문에 제가 못했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진짜 그 공부를 꼭 하고 싶어요. 북한에서 네. 온 거죠? 네, 북한에서 이제 의학대학을 다니고 싶었었는데 아쉽게도 그때 그 의대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사람을 고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북한도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나요? 돈을 엄청 많이 벌죠. 예. 북한에 이제 사자 달린 직업이 가장 좀 사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하거든요. 남한도 그래요? 예. 의사, 비슷한 거. 검사, 예, 맞죠. 아나운서. 목사는 제일 지금 못 사서. 김남숙 씨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 한 10년 전에 30대 중반 초에 그때 탈북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북한도 겉으로는 사회주의지만 굉장히 자본주의거든요. 돈만 있으면 솔직히 그때는 이제 외롭기는 했지만 혼자서 그냥 이제 일을 하면서 돈 벌고 혼자 이제 그냥 편하게 잘 지낼 수는 있었어요. 굉장히 애롭기는 했으나. 그래서 그때 혼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편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 싱글이셨던 거죠? 그 당시에 남한에 오셔서는 결혼을 하고 하셨고. 이제 뭐 애도 둘을 낳고 네네. 모든 여성들이 결혼하게 되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또 짐이 많잖아요. 엄마로서, 뭐 아내로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일할 때 빼고는요. 저는 아이들하고 얘기 안 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 나오면 너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녹화날. 네, 성인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하여튼 모든 뭐 여성들의 어떤 그런 어떤 바람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결혼해서 물론 행복한 것도 굉장히 크죠.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정말 완성된 그런 행복을 우리가 느끼긴 하지만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6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제가 중국에서 살다가 북송이 돼서 이제 북한에서 있다가 다시 이제 중국으로 이제 탈북을 할 때 사진을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척 집에 갔을 때 사진이 저희 집 사진이 되게 많았거든요. 언니 사진이나 우리 가족 사진이나 다 있었는데 그거를 다 가지고 가려니까 친척의 큰아빠나 큰어머니가 되게 말리셨어요. 이렇게 가져가다가 이제 잡히게 되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사진을 가져간다는 거는 탈출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져온 거예요, 사진을. 그래서 가족 사진 한 장 없고 언니들 사진도 한 장 없는 게 탈북을 성공을 해서 한국까지 오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게. 근데 성공을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게 그 당시를 돌아간다면 사진을 꼭 이제 숨겨서라도 가져왔을 걸 그 생각이 드네요. 아, 정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공감이 됩니다. 주선아 씨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딱 6년 전으로요. 제가 6년 전 3월에 탈북을 했는데 그 전달이 아버지 생일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새벽에 술 10리터를 새까만 빵통에 담아가지고 그걸 새벽 일찍이 집에 떠나갖고 쫙 대문을 막 두드렸는데 아버지 아빠란 말을 안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아버지 하거든요. 아버님이 나오는데 슬리퍼를 거꾸로 신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이 밖에서 지금 떤다고 그래가지고 막 나오시는데 그때는 내가 탈북을 해야겠다 하면서도 탈북이라는 게 내가 오늘 넘어가겠다 해서 가는 건 아니니까 이게 예측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저를 자고 가라고 했는데 제가 못 자고 왔어요. 다음 날에 또 버무려 놓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나오는데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무릎이 나온 집에서 오시니까 무릎이 나온 바지 이제 호주머니에서 돈을 10,000원을 꺼내주면서 하는 소리가 걸어가지 말고 심리 안팎이었어요. 이거 갖고 야매 오토바이라도 타고 가라. 그때는 이렇게 통통이라고 북한에서 이제 비싸게 돈 주면 단거리를 실어 나르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좀 제발 걸어가지 말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아버지 마지막 모습인데 딸이 없어질 때까지 골목에서 계속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래 아빠 나 갈게 그래갖고 술 작작 먹어 엄마한테 말 듣지 말고 막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하고 돌아서 온 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돈 10,000원 주면서 이거 갖고 야매 오토바이 타고 가라 할 때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했을 걸 그냥 아버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언에 대하죠.
아버지는 저희 눈빛을 읽었겠죠. 우리 딸이 감사해하는구나. 근데 말을 내뱉지 못하고 왔어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우리는 맨날 김 부장한테만 고맙습니다 했어요. 근데 정말 고마워야 할 사람은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 말을 못하고 온 게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맺혀요. 그때가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잖아요. 네, 그죠? 네. 탈북하신 뒤에는 아버님 소식을 좀 들으셨나요? 고향에서 2년 후인가 뒷집에 살던 사람이 왔어요, 탈북을. 근데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해줄까 하다가 내가 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내가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너는 얘가 여기 온 줄은 모르고 중국 갔다가 다시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문 소리만 나면 야, 소 나온다, 소 나온다 하고 밤에도 자시면 계속 창문에 눈이 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딸이 그냥 저는 들어갈 때부터 요란해요. 제가 워낙 성격이 말을 탁탁 구르면 내가 왔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둘째 딸이 왔다는 건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창문 밑에서 앉아 계속 창문만 보신대요.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 그 말을 듣는 게 이게 가슴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그냥 소금을 뿌린 것 같아. 이게 쓰리다는 말을, 그냥 모르겠어요. 속을, 그때는 울음이 밖으로 못 나오고요. 안으로 울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이 지금은 많이 좀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이 내가 치유를 됐지만 그때 당시는 그냥 막 바닥을 뜯었어요. 아유, 이걸 어떡해 막 이렇게 그랬는데 정말 그때가 참 한스러워요. 내가 왜 고맙습니다 말을 못하고 왔을까.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만날 날은 올 거예요. 네. 지금 건강하게 살아 계시겠죠? 네, 그러면 또 이제 만날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날을 기도하고 위해서. 있어요. 목사님께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가정하에 언제로 가고 싶으신가요? 만약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요. 네. 부모님 품에서 내가 떠나 나오기 직전. 그때가 이제 결혼할 때잖아요. 네. 그런데, 부모님 품 안에서 반,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반, 거의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부모님 품에서 살았을 때는 힘들었다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생각해보니까 너무 파란만장한 거야, 인생이. 아까 혼자 계실 때가 좋았고, 아이들 있고, 남편 있고, 그러면 이제 식구가 많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사건이 많이 삶 속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많은 여성들은 항상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남성들은 다들 결혼한 이후를 기분 좋아요, 저는. 저는 하는 거. 결혼한 이유가 더 좋아요. 네,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저도 좋아요. 가끔. 아니요, 딸이 없어서 그래. 에이스는 다 달라져. 달라지지. 에이스는 아직까지, 달라져.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아이가 없기 때문에 계속 허니문이거든요. 네, 아이 생기고 다시 얘기할게요. 아직 모르신 거예요. 저희가 식구가 지금 딸랑 2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지 아시죠? 딸랑 1명이 네. 플러스 1명이 누군지 아들. 아시죠? 아들. 가출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자랑하시면서 맨날. 근데도 가출하고 싶어요. 아무리 엄마들이 얼마나 고대요. 그러면 또 얘기 또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만약에 우리가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나 자신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북한 군에서 거의 횟수를 9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전역을 딱 하고 고향에 와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제 어릴 때 17세에 나와서 26세에 들어왔어요. 제가 26살에 들어왔는데 제가 살던 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부에서 철길 옆은 다 철거를 하고 새 아파트들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집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밀어버리고 그냥 너희는 여기에 들어가서 살아라 했던 집이 정말 해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뭐 창고라면 창고 같은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저녁 배낭활동 메고 와서 제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으면서 내가 이기에서 살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해갖고 저쪽 어느 마을로 다 이사 갔어요 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모르고서 그 마을 근처로 찾아가서 저기서 살던 사람들이 다 여기 왔다고 하는데 하니까 요 동네입니다 하고서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집이라고 찾아 들어가 봤어요. 갔는데 대낮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해가 안 보여서 한참 서 있어야 막 사람을 바를 수 있는 정도여갖고 너무 옥장이 무너지고 그 9년이라는 그간에 북한이 그때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었잖아요. 김일성이 죽고 나서 90년대 중반 이후에 부모님들이 막 다 늙으신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드셨고 거의 10년 됐으니까. 그런 이제 북한의 그런 막 처참한 그런 모습들을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허무하고 황당하고 이 체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체제를 위해서 9년 동안 나의 그 청춘을 바쳤는데 나한테 차려준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때는 뭔가 북받치는 게 있더라고요. 어른은. 그러니까 그냥 이 체제를 위해서 내가 남은 생을 바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쇠사슬의 의미로 살았다는 그때는 그것을 못 느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것이 조금 느껴졌었어요. 인생이 정말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았다 같은 뭐 그런 허무함을 느끼셨을 것 허무함을 같은데. 느꼈어요. 그 아까운 청춘을 다 그쵸. 거기서 바친 것이. 북한에서는 군에 들어가면 편지도 못하고 뭐 전화 연락도 안 되나요? 휴가도 없나요? 생활을 잘하면 보름에 이제 보름 동안에 이제 표창 휴가라는 것도 있고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생각이고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화를 우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편지는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편지를 어느 해 하게 되면 이제 이 해 말이나 도착을 하겠는지 아니면 반년 후에 도착을 하겠는지 그거는 도착을 해야지만이 도착을 해서 부모들이 본다고 하지. 그렇군요. 그때까지 가는 게 아니구나. 네. 제가 그러니까 북한 방송 이렇게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 군대 다녀와서 그다음에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군대라는 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절된 공간이잖아요. 단절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 봤는데 집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소유 씨 얘기 들으니까 아 진짜 그러겠다. 원래도 이제 힘들었는데 또 그 시기가 또 이제 그런 시기와 또 겹치면 고난의 시기가 겹치면 진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김남숙 씨는요? 네, 모나 때 혼자 있을 때는 또 힘들기도 하고 좀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저 그런가 봅니다. 이제 혼자 있을 때 가장 이제 힘들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니까 기댈 곳이 없으니까 또 힘들었던 점이 많고 그때는 혼자서 이 세파를 헤쳐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정말 악착같이 이것을 헤쳐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아 세상에 나한테도 이런 일이라는 생각도 막 가지게 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이야기인가요? 네, 예, 그렇죠. 네. 아까는 북한에 그 신대 이전 시절에 들어가기도 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애들 키우면서 막 일을 하면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옆에 친구들은 혼자서 시간들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많아요. 근데 나는 늘 시간이 쫓겨요. 점점 얼음쳐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혼자 있을 때가 힘들긴 했지만 그때가 시간이 많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지금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 게 그쵸.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에서. 시기가 있으면 그게 다 힘들거나 다 좋지 않잖아요. 예, 그죠? 그쵸, 예, 과거로 돌아가고 싶기도 예, 하고 또 안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지 않고 이렇게 복잡미묘한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중국에 처음 왔을 때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손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콩밭에 가서 콩도 캐고 그런 가을 거지도 하고 옥수수도 따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북한에서는 저는 나름 도시 여자여가지고 아니 농작물 잘하는 것도 못 봐. 벼도 저는 벼 잘하는 거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중국에 오니까 그런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제가 15살이었는데 그거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고생을 하고 그런 집집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 집에 가게 되면
그 주인집에 가면 저랑 또래인 친구가 있어요. 차라리 또래인 친구가 없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이랑 또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그 주인집 자식들은 학교 가고 이러는데 나는 학교도 못 가고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방인, 진짜 이방인이죠, 남의 집이. 그래서 그 당시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봐서 그때 상황으로 가게 되면 조금만 이제 참으라고 이게 다 추억이 되고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격려를 좀 해주고 싶어요. 내가 나 자신에게 네. 그때 나에게 그런 얘기를 네. 해주고 싶다. 그렇군요. 주선아 씨는 아무래도 가장 힘든 때 하면은 아들과 헤어졌을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탈북 때도 힘들었지만 제가 아들이 2명이에요. 지금 같이 사는 아이는 막내 아들이고 맏아들하고 헤어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북한에서.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얘기를 정말 어디 가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산다는 거는 북한에서는 조금 물론 이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혼하긴 정말 힘들어요. 재판소에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뭐가 맞지 않고 이러면 그냥 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은 그렇죠. 법적은 근데 저희는 그때 남편이 좀 참 좋으신 분인데 그 남자들이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장사를 나가서 하다 보니까 장사라는 게 이제 막 3박 4일씩 나가 있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데 저는 또 아이 둘을 케어를 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관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그 남편이 너무 야속하고 근데 그때는 제가 철이 없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실을 알아서 집에 내려가 그냥 참새처럼 졸졸거렸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 재판소에다 휘발유 한 도람을 보였어요. 180리터를. 그리고 재판을 한 거가 사람이 없는 재판을 한 거예요. 그냥 도장을 찍어 이런 쓰레기 같은 아하고 내 딸 못 산다. 네가 감히 내 딸 같은 아이를 데리고 살며 바람을 써?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31살에 이혼을 했어요. 공식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 집에서는 아이를 다 남편을 주라는 거예요. 그 종자다. 근데 나는 내 몸으로 낳았기 때문에 못 주겠습니다 해서 아버지하고 절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2 아이를 데리고 제가 5년을 그 애들을 그 고난의 행군시키 보러 먹였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인가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남편은 재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아이를 달라. 그게 저는 죽어도 못 준다.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큰아들이 저는 아버지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배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 맏아들을 학교 가서 설득시킨 거예요. 내 엄마 아직 젊고 예쁘고 똑똑하고 하는데 아이가 너희 둘이 매달려 있으니까 엄마 시집도 못 가잖아. 그러니까 맏아들은 사춘기 항상 13살, 14살이니까 엄마 생각하니까. 아버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애를 가지 말라고 했는데 끝내 아버지 손목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너무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이가 가고 제가 아예 막 이게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불고 이러다가 결국은 후에 제가 탈북을 했고 작은 아이를 데려왔고 아직 큰아들은? 예, 큰아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애는 이미 나이가 2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친구들이 다 있고 거기에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죠. 내가 이혼을 한 것도 너희한테 난 죄다. 근데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애는 너무 어릴 때 저하고 헤어져갖고 엄마를 오해할 것 같고 후에 그걸 안 거예요, 제가. 저를 빨리 시집 가게 하느라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는 그 아들한테 큰절할 만큼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속이 좁고 그리고 그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 삶에. 그 아드님도 이제 나이가 이제 20살 넘었다 그랬잖아요. 엄마의 그 인생을, 그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이해하고 또 언젠가 또 만날 날이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궁금한 거는 북한에서도 이렇게 바람 피고 외도하는 일들이 자주 있나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네. 그 남편분은 재혼을 하셨고 그 5년 동안 혹시 재혼을 할 기회는 없었나요? 이제 북한 여성들이라면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아이 둘을 가지고 재혼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너무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증오가 배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로망이 없어요. 이렇게 나를 좋아하던 사람도 나를 배신하는데 그러니까 아이 둘을 키우다 나면요. 언제 재가를 갈 생각도 못했고 아이 둘이 딸린 여자한테 오겠다는 남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직 모든 포인트는 아이들. 나는 이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남자애가 둘이 누워요. 그래 누워보면 우리 작은 애가 누워있으면 이렇게 배가 훌쭉하면 저는 겁이 나요. 내가 이 애들을 저 배를 볼록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엄마, 저는 그때부터는 여자가 아니라 저는 엄마였어요. 엄마가 가장 행복할 때는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갈 때. 또 모든 아마 엄마들이 공감을 일단 해요.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살찌니까. 저 너무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랑 많이 받았어. 근데 남자에 대한 뭐 그런 배신감, 실망감 너무 갖지 마세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좋은 제가- 남자도 많이 있어요. 다 없어지고 남편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는 철이 없었기 때문에 다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남편을 관심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만 키우다. 그러니까 남편은 외도를 한 게 아닐까. 지금 만나게 되면 저는 남편을 다 용서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한테도 결함이 있었을 거예요. 또 이제 그 사람 만나보면 제 결함을 말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와서 보면 제가 그때 성숙하지 못했어요. 네. 또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예. 사춘기 아들이 지금 뇌수여서. 아니 근데 그때도 훌륭한 엄마셨고 지금도 네. 훌륭한 엄마이시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는 아까 이제 과거의 나에게 해줄 말이었는데 혹시 그때로 돌아가서 뭐 큰아들에게 어떤 못다한 말을 지금 하시겠다면 어떤 얘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마지야, 네가 내 곁에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네가 내 곁을 떠나서 힘들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엄마는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서 제가 숨을 쉬고 이렇게 막 웃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큰아들이 소식이 다 저하고 전달이 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걸 들은 다음부터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는 이미 어머니를 용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되게 큰아들한테 그랬어요. 용서해줘서 고맙고 그래도 엄마는 사람이 같이 있지 못해도 내 마음속으로 낳은 아들은 영원히 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네가 남들만큼 살아갈 수 있게 잘 도와주겠으니까 그냥 엄마를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렇게 힘든 얘기들 나누면 그런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고민이 있을까? 근데 문고리 열고 들어가 보면 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의 그 고민과 고통이 있고 또 그게 꼭 있어야만 돼.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맞아요. 또 연단이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 또 가시가 예, 있어서 어떻게 그런 토대가 보면 더 되는 것 같아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지난번에 언제 이제 나를 죽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사람 속에 힘든 게 있을까? 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거예요. 뭐 힘든 요인들은 너무 많은데 아마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제가 다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또 눈물 나요. 눈물 나시는군요. 아이고. 우리 주선아 씨 얘기 들으면서 제 서름이 또 복받쳐가지고. 네. 제가 14살 때 이제 맹장이 터지면서 이제 몸이 다 유착이 된 거야. 아이고, 그걸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결혼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근데 영원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시험과 나기 시술을 7번을 시도를 했어요. 어머. 7번을 시도하는 과정 중에 제가 굉장히 많이 피폐해졌죠, 사실.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강물로 뛰어들어가 볼까? 아니면 차바퀴 밑으로 들어가 볼까? 여러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이 제 속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라고 제가 목놓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했어요.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하는데 며칠 지나서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가 저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잃고 기도하다가 깨어보니까 아침 9시예요. 일어나서 밖을 나가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동안에는 남편하고 어디 계곡을 놀러 가도 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애들 중심으로 놀고 식당을 가서 밥을 먹어도 다 애들이 같이 동행해서 같이 먹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외출하는 것도 두렵고 놀러 가는 것도 싫고 이제 그렇게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제가 이렇게 보내다가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이후에 완전히 제 삶이 바뀐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난 다음에 제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울었지? 내가 왜 죽고 싶었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밖에 나갔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마음을 다부지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새 아이를 가슴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를 북에다 놓고 와서 아빠는 엄마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아유, 뭐. 근데 승리의 간증이네요, 목사님 정말. 어떻게 되는 말씀이. 영적인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기르고 계세요, 지금. 지금 너무 이쁘게 커요. 하나는 9살. 네. 네, 또 지금 중학교 2학년,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네, 그래요. 근데 너무 예쁘게 자라줘서 제가 감사하죠. 하나님 참 다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왜 안 줄까 막 이렇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 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영역이니까. 그죠? 목사님만의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순간을 이렇게 이겨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었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겨운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문제에서 시선을 떼는 법을 배운 거예요. 제가 힘들었던 건 문제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제가 극복을 하잖아요. 가슴으로 또 낳게 되고 그 아이를 안을 때에 행복했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애들을 키우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네, 다 누구나 아픔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 아픔 때문에 계속 후퇴만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전진하며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은 힘든 문제 만나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네. 아, 멋집니다. 맞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은 그거를 확대시키는 힘이 있잖아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확대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커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눈물 막 같이 흘리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과 감정들이 올라오실 것 같은데 또 이제 살면서 힘들었던 때 정말 힘이 됐던 찬양이 아마 지금 이 순간 막 떠오르실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이 있는지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나의 등 뒤에서라는 그 찬양이 진짜 좋죠. 좋았어요. 예. 맞아. 그래서 제가 그 3국을 걸쳐서 대한민국까지 올 때 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때 저는 중국에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길도 그 노래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왔었어요. 항상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예, 나의 등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마 이 길 또한 어렵지 않게 지나갈 것이다. 예, 저는 그런 마음을 정말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 노래는 정말 저한테 정말 좋은 노래. 언제나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있다는 그게 되게 든든하죠. 저희 어깨가 허리를 쫙 펴게 하고 저희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네. 하나님. 항상 도우시는 그 하나님. 탈북하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찬양이 정말 큰 힘이 됐다. 맞아요.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계속 좋아하는 거 어떨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이고 힘난다. 야 이거 뭐 더 하고 싶다. 중학교 때 저 300에서 불렀던 찬양 같아요 300까지도 300 아 맞아요 이게 이걸 진짜 많이 불렀어요 찬양이 되게 힘찬데 또 이렇게 부르면 너무 은혜가 와서 이렇게 맞아요, 눈물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찡하고 이거 나는 중학교 그런 때 찬양이에요. 이거 제 중학교 때 왜 이걸 듣고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슬펐어요. 우리 때도 그래 어렸을 때도 울었어. 뭐 내가 중3 때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네, 슬펐어요. 아니, 내가 된다. 다음에는 자두 씨가 네. 기타 가져오셔서 같이 이렇게 막 우리 기타 이렇게 그러니까 반주하고 한 5절까지 같이 하세요. 찬양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게요. 찬양 특집을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좋습니다. 네, 역시 정말 이 뭐 기도도 물론이지만 찬양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뭐 절로 이렇게 힘이 솟게 하는 그런 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뭐 힘들었던 이야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뭔가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번에는 행복했던 순간.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김광욱 씨의 행복한 순간 언제였을까요? 저는 제가 엄마가 될 때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제 딸아이가 4살인데요. 그 임신을 했을 때 아이고 오늘 엄마들 남한에 많이 와서 이제 결혼도 했고 그리고 임신을 딱 한 순간에 아 나도 이젠 엄마야 막 이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가슴이 벅차고 이제 행복했던 게 그 산부인과에 가면 그 심장 박동 소리를 이제 들려주더라고요. 여기는 네. 심장 박동 소리가 막 쿵쿵쿵 타타타타타타타 쿵쿵쿵쿵쿵쿵쿵 막 이렇게 들려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때 심정이 눈물이 그렇게 막 소리 없이 나오고 그게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기쁘고 막 아빠가 됐다고 또 좋아하는 신랑도 옆에 있고 막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이젠 가족이 진짜 이런 가족이 생겼구나 막 그때 심정이 제일 기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모든 엄마들의 공통이죠. 아이를 낳았을 때. 또 엄마가 생각이 나고. 그게 기쁜 딸인데 지금 막 또 사고 치면 또 이렇게 엉덩이 때리고 그러잖아요. 제일 사고 많이 쳐요 정말. 내 셋째는 정말 와. 제일 예쁠 때. 하고 네, 쳤던 맞아요. 딸. 예, 또 어떤 분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행복해요. 저는. 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주민증을 받고 주민등록증,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받고 이 대한민국에 온 이 순간 그 순간부터 지금 현재 또 앞으로도 그냥 저는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람이 그건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없어도 이게 여기는 그래도 진짜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 행복한 순간들인 것 같아요. 네. 아유, 정말 정답을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또 행복이라는 게 기준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미녀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어떤 말씀이 나올까 궁금한데요. 북한에 있을 때는 행복의 기준이 참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먹는 걸 잘 먹고 뭐 하루 3끼를 잘 먹으면 행복했고요. 그리고 입는 걸 뭐 그냥 진짜 뭐 깨진 옷 안 입으면 행복했어요. 행복의 이 수준 정도가 그냥 내가 다음 끼 걱정을 안 하면 걱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먹는 문제나 입는 문제 가지고 행복하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때 그 수준하고 지금의 저를 생각해 본다면 야, 참 그 먹는 거가 엄청 중요한 건데 북한에서는 그 먹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매 순간순간 진짜 뭐 길을 가다가 진짜 마주치는 사람 얼굴을 보면서 웃는 것도 행복하고 다 그냥 모든 것에 내가 어떻게 지금 현실 이게 진짜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면서 항상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감사함을 느끼니까 제가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계속 웃음이 입꼬리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이렇게 잘 먹고 뭐 하면 먹는 거 왜 행복해? 먹는 거 당연히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준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면 모든 거에 다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어떻게 하면은 약간 부족하게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많이 부유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웬만한 거 갖다 행복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상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근데 아프리카 아이들이나 북한 아이들은 먹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정말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게 저희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먹는 거 행복해요, 사실 저는. 저도 치킨 먹을 때 행복하고. 먹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라고 지금도 여겨요. 그것도 그런데 저는 관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남편하고 행복할 때, 그럴 때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고. 맞아요. 내가 불행할 때는 남편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을 때 불행한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내가 틀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행복하지 않고. 역시 관계가 어떤 행복의 저는 기준이다.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선아 씨의 행복의 기준. 어떤 게 저는 있을까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소한 것. 네.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 맨날 공부하고 훈련하고 늦게 와요. 그러면 들어와서 며칠 전에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안 벗고 엄마 라면 끓여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소파에 앉아 TV 보다가 알았어 하고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식장 문을 열고 라면 봉투 열고 끓이는 거예요. 끓이다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게 꿈이 아니겠지?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거의 6년이 되는데도요, 거짓말 같지만요, 이게 꿈이 아닐까? 지금도 꿈에선 북한에 가 있어요. 맨날 쌀빼낭 메고 북한 갔다가 집에다 주고는, 야, 저 보이온하고 안전에 오는가 망 봐라. 맨날 저는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부뚜막에 널마루 들고 불 떼지 않고 지금 라면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끓여 먹는 게 이게 꿈이 아닐까? 갑자기 이게 가스레인지 돌리다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해가지고, 아들 나는, 엄마는 이렇게 라면도 우리가 끓여 먹고 싶은 시간에 마음대로 끓여 먹는 게 꿈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엄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싫어해요. 엄마를 3초 동안 이렇게 보더니 머리를 끄덕여요. 그러니까 그 애도 꿈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꿈이라는 게 우리가 통장에 있는 그 동그라미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사함이 있으면요, 화가 나는 일도 그게 이해가 돼요.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내 가슴에 받아들일 때가 그냥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가 왜 하나님이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는지 그게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니까 감사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일상의 어떤 소중함? 저도 그래요. 그냥 가족들이 내 발로 걸어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TV를 보고 깔깔대고 웃다가 같이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일상, 그죠? 행복해. 그렇게 되지 않을 만한 일이 사방에 널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어떤 그런 평범한 일상의 하루가 정말 감사한데 그걸 놓치고 우리가 자꾸 예전에 사는 것 그 같아요. 감사도 습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부라는 것도 개념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부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것들을 바라보는데 내가 필요한 것보다 10원이 남든 10이 남든 1이 남든 내가 필요한 것보다 많으면은 사실 그게 부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많이 맞아, 잃은 맞아.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부의 기준은 뭐 통장에 얼마가 있고 몇 억이 있고 무슨 차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데 미국의 기준은 남들한테 얼마나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맞아요. 남들에게 그러니까 그 부자의 개념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부가 나쁜 게 아니죠. 그죠? 부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그것들을 꼭 뭐 부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기준이에요. 얼마나 멋진 기업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부와 가난으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모든 거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이것만은 이제 이 키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 대화 가운데서.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이 좀 부한 것 같아요. 많이 부한 것 같아요. 마음이 부해. 네, 부하다. 네. 하여튼 감사, 우리가 행복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 많이 같아요.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렇죠.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삶이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족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을 했을 때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살림을 사택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살림을 시작하면서 목회 현장으로 가서 신방을 가게 되어지면 저보다 못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불행하죠. 네, 비교하니까. 나보다 다 잘 살아. 다 괜찮은 거예요. 저는 방 한 칸에 온 가족 다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목회 초기에는 신방을 가면 누나를 앞에다 고정시키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책 들고 그대로 앞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윤택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못하게 사는 목사님 찾아와서 이혼하고 싶어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뭐 죽고 싶어요. 눈으로 볼 땐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도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저들보다 못한 게 아니고 마음이 풍성하지 않으면 저들보다 내가 더 불행한 자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만족의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얘기한 것처럼 그래 오늘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기에다만 상한선을 딱 두자. 그러니까 하루를 살고 오늘 언제가 제일 행복했나 생각해 보니까 맛있는 거 배불리 먹었을 때. 맞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만족의 상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있으면 행복하게 사십시다. 네. 오늘의 만나. 거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맞아요. 남의 만나는 뭐가 있을까? 저 집은 만나를 쌓아뒀나? 뭐 쌓아둬가지고 다 썩게 만들죠. 그러니까 못 먹어. 맞아요. 최근에 제가 SNS 하면서 친구들은 다 좋은데 놀러 가고 저는 SNS 예쁜 거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아니, 다니고 좋은데 가련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아. 그게 너무 부럽고 저랑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질투도 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나 비교되면 내가 불행한 것 같고 막 그 이런 사람들도 생각이 어쩌다 한 거예요. 어쩌다. 네, 들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없어진 게 하루는 제가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면서 아 나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하다. 내가 어떻게 북한에서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던 애가 지금은 음식 쓰레기를 내가 버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음식 그걸 SNS 하세요. 난 행복하게 음식 쓰레기 버리고 가고 있어.
맛있어요. 아 행복해. 옛날에 못 먹었는데. 얼마나 좋아. 너무 행복하면서 그 다음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은 배불리 먹고 충족하게 먹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필요할 때 쓰고 사는 게 이게 너무 행복하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내 삶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가나요? 저도 SNS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올릴 때는 다 그렇게 치우고 그 예쁜 그릇에다가 화려하게. 당연하지. 이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네. 이렇게 맞아요.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솔직한 어떤 저의 그 이렇게 나오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 대판이죠,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총각김치 통째로 가져다가. 그럼요. 접시에 더 이렇게 물 덜어. 그게 삶이에요. 그냥 물만 와갖고 그냥 이렇게 다리 한 장 다 얹어놓고 맞아. 이거 머리가 나오시네. 나오시네 돼갖고 이러고 먹거든요 사실. 맞아. 그걸 남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SNS를 보면서 윤영미 아나운서는 야 어쩜 저렇게 평생이 우아하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그걸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레임 안에서만 행복해요. 웃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그 주제가 나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편지를 저희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다 숙제하셨죠? 써오셨나요? 가져오셨나요? 우리 설아 씨. 그렇죠. 세상에 껄리네, 껄리니. 아니 근데 각자의 개성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어느 분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나에게 쓰는 편지 우리 광옥 씨? 네, 광욱 씨가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 LP 문제다가. 아, 많이 어색하네요. 나한테는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에게 쓰는 편지. 요즘 참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일도 하고 또 살림도 하고 아이도 돌보느라. 하지만 얼핏 보면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항상 웃고 있는 너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어. 그런 너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 잘해왔고 앞으로도 또 잘할 수 있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사랑합니다, 광옥 씨. 저희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남숙 씨는 또 어떤 편지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남수가 네가 믿음 안에서 살 때 교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 세상에서 힘들 때 너의 손을 잡아주시고 용기를 잃지 말고 살라고 힘이 되어주셨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본을 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두 아들 믿음 안에서 잘 키우고 그 두 아들로 인해서 믿음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는 가정으로 살아가자. 당신은 위대한 아내, 위대한 엄마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스스로에게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네요. 아니, 너무 저는 이 편지가 이렇게 울컥할 줄 몰랐어요. 그러네요. 그러게요. 서릿하네요. 네. 근데 할 말은 해야죠. 역시. 예, 앞에다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연두색이냐면 화창한 봄날이잖아요. 4월의 봄날. 이런 센스가 있는 여자입니다. 자신이 넘치죠. 아니 저까지 그러면 처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먼 훗날에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밤늦도록 대학원 강의 듣고 아들 잠자리 봐주고 밀린 과제 하느라 늦은 밤 지샜지. 늘 그랬듯이 핸드폰 알람 소리에 피곤한 몸 추스리며 일어나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타고 시작되는 내 일과와 일상. 그래도 이 녹화장으로 올 때만큼은 걸음도 가볍고 즐거운 기분으로 향한다. 고생했다고, 수고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푹 쉬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듯. 훗날 이 편지를 보면서 일상에 지친 내 삶에 오늘 같은 날들이 있어 버텨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녹화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되게 많은 그 느낌이 느껴져요. 마음이 이렇게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예,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인데 오지현 씨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이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익숙해요. 뭐 보통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아우 지현아 잘했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약간 좀 재수없게 볼 때도 있고. 오십사님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있죠. 이 북한 분들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달려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이 자녀들을 생각하고 부모들을 생각하고 그냥 자기 뭐 힘들고 어려운 거를 생각을 안 하다가 내 자신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날 생각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아 정말 내가 얼마나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막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정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녹화장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고 얼마나 많은 행복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막 생기면서 아, 다시 한번 이제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좋은 게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아멘. 그런 시간이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시청해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네,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탈북민 한가정 맺기 캠페인도 잊지 마시고요. 오 자유여 시즌2의 새로운 여정 지켜봐 주십시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 자유야! 북한이 그렇게 점을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걸 몰랐어요. 저도 이제 미신쟁이한테 갔거든요. 내가 어느 날에 압록강을 짤가닥 넘으면 좋겠냐. 이러니까 딱 찍어주면서 귀에 물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저희 북한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재가 있어요. 하나님, 선교사 그런 건 다 나쁜 거야.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죠. 한국에 딱 왔을 때 아 안녕하세요 저 선교사입니다 하면 되게 싫었겠네요. 좀 그런 거부감이 있었어요. 죄를 미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죄를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강력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와, 너무 뜨겁다 오늘 지금 이 생각. 그죠? 이거 10분 아니 저 지금 대학원 강의보다 더 빠져들어요. 그러네요.